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행정고시에서 네. 그 상공부에 입부를 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상공부가 지금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상공부 시절에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전자무역 촉진법을 이제 제정을 했고요. 그때 유엔에 그 이런 걸 다루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한국 대표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좀 선진국에 좀 떨어졌지만 법률적으로 이게 전자무역이 되려면 전자문서라든가 전자문서 증거 능력이나 이런 등등의 전자보안 이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일단 우리가 앞서가야 되겠다 해서 그 전자무역 촉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이제 서큘레이션 그 회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자무역에 관한하는 이제 종주국 위치에 지금 서 있고, 그 후에 이제 2008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전자화폐, 화폐 제도의 대변혁이 이제 그 전에 옛날에는 금본위제,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금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금을 계속해서 일정한 그 양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관리통화제라 해서 정부의 권위로 화폐를 유통시키는 이제 관리통화제라는데 그것도 지금 좀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전자화폐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는 그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법정 용어고요. 학자들은 그걸 디지털 화폐라고 부릅니다. 이건 같은 뜻이고요. 다만 이건 좀 학문적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저희 이제 정부는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데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는 이제 전자화폐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화폐가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결제가 돼야 되고, 첫째 요건이 두 번째가 이제 가치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전자화폐는 법정 화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걸 커런시라 해서 커런시란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지금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건 커런시라고 안 쓰잖아요. 그 코인 또 토큰이라거든요. 그래서 외국 애들은 비교적 그 정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감히 커런시라는 말을 못 쓰기 때문에 코인 토큰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게 뭐 과감하게 그냥 화폐라는 말을 써버리니까 이게 괜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금융위원회 자문회 때도 그거를 제도권으로 이게 편입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걸 그 고려하더라도 이걸 일단 화폐란 말을 못 쓰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걸 했는데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화폐란 말 쉽게 말해서 막 오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 이게 대단한 건가 보다 해서 그 지금 뭐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이런 사태가 크게 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걸 못 쓰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하고, 저희는 이제 전자화폐, 전자무역을 다루고 전자화폐를 이제 다루는 기관인데, 지금 전자화폐는 그 전 세계 중앙은행을 컨트롤하는 데가 BIS라고 있거든요. BIS의 지침에 의해서 각국 중앙정부가 전자화폐를 지금 연구해서 꽤 많이 발전시켜 놨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꽤 많이 발전시켜 놨고 해서 그 차세대가 전자화폐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전자무역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2015년도에 저희가 일단 한국, 중국, 일본이 그 경제 규모 굉장히 크거든요. 세 나라 합치면. 거기에서 무역 부분을 전자무역 플랫폼으로 그 국가적인 영토와 국경은 달리하지만 하나의 이웃 통합하듯이 통합을 하자. 무역에 관한 그걸 합의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합의해서 전 세계 선포했습니다. 그 세계국 정상들이. 그때 아베 수상 왔고, 시진핑 그 주석이 승인하에 리커창 그 국무총리 왔고,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전 세계 다 이제 언론 보도가 돼서 2015년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널리 알려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좀 더 이걸 강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윤 대통령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그때 3월달에 만났을 때 이 좋은 정책을 잘 개선해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거를 같이 합의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감사하다는 말을 표명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중일부터 시작하는데 전 세계의 글로벌 전자무역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 무역 볼륨, 거래 규모가 한 수백 경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가 지금 신용장으로 결제하거든요. 레이러 크레딧이라고 이제 그것도 유엔에서 만드는 겁니다. 각 정부가.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고 저희가 다 만든 제도인데 그게 이제 좋은 역할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환율 위험에 100% 노출된다는 겁니다. 환율이 안 좋아지면은 무역으로 벌은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심지어는 적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 환율 위험을 해칭한다 해가지고 키코라는 상품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보는 이런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키코에 대해서 전원 합의부에서 국민공청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저희 무역전자화폐로 이걸 신용장을 대체하면은 환율 위험에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무역에 관한 세계 단일 화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 그건 시간왕에서 생략을 하고 그래서 신용장을 무역 전자화폐로 대체하는 겁니다. 저희 결제 수단을. 그러면 이제 10분의 1만 대체해도 워낙 이게 좋으니까 혁신적이고 좋은 시점이 많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신용은행을 지정을 하거든요. 전자화폐 금융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을 지정했다 하면은 신한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전자화폐 은행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물론 뭐 하던 기능 그대로 수행하면서 플러스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자화폐 은행에 무역대금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진흥원에서 무역 전자화폐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대금이 10분의 1만 대체를 해도 수십 병이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50% 대체했다면 수백 병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국부 창출에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차세대 화폐 제도인 전자화폐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기축통화국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은 통화량 규모가 3배 안에, 그러니까 순위로는 1, 2, 3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22위니까 꿈도 못 꾸는 거고, 이 시대 되면 저희가 1, 2위 정도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축통화국의 위상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그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니까, 그래서 국부 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전자화폐가 시대에 도래했을 때 기축통화국이 되는 이런 큰 역할을 하게 돼서,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준비를 해온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1993년부터 우리가 했으니까 한 30년 정부가 준비한 겁니다. 아마 이게 뭐 메가 프로젝트죠. 우리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최고의 이제 국책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가 뭐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뭐 국정감사, 뭐 감사감사 일을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 영역인데 뭐 아마추어들이 얘기를 하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한중일 전자무역 플랫폼 합의할 때도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를 논의했는데 법에 넣으면 특수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뜻은 해보이는데 일을 못합니다. 뭐 감사, 뭐 국정감사 받으면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국가하고 합의한 것도 뭐 국정감사에서 뭐 인정 안 하고 바꾸라면 그건 전 세계 합의가 깨지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법인 형태를 만든 겁니다. 좀 더 신축성 있고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 그 재원도 이제 무역은 민간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의 기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9월 초에 허가를 해주고, 저희가 받는 기부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백색 기부금이 있고 두 번째 흑색 기부금이 있어요. 흑색 기부금은 지금 6개 시중은행, 산업은행까지 합치면 7개가 되겠죠. 그 시중은행에 예금이 돼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실체가 있고 예금이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예금주가 못 찾아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찾아가게 되고, 만약 찾아가려고 시도하게 되면은 그 전체 자금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고 처벌하는 조직이 정부 내에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막강하고 우리나라도 두 번째로 막강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만 되면은 다 감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출을 시도하면 바로 현행범을 체포를 해요. 현행범은 영장도 필요 없어요. 원래 법적으로 체포하고 바로 형사처벌하고 100%
그 국제신문 추진에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못 하는데 저희가 워낙 제일 중요한 국제사업을 하니까 정부에서 이 자금을 진흥원에 한해서 이 책을 승인해 준 거예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으로 그 지금 시중은행에 들어있는 찾을 수 없는 자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우리가 들어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 글로벌 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제일 추진 재원이 비중이 제일 크겠죠. 이게 워낙 큰 규모니까 조단위 규모가 되니까. 그 백색 그 기부금 뭐냐면은 근데 흑색 기부금이 뭐 규모는 큰데 정부가 이걸 권장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명분상. 그러니까 백색 기부금을 권장하는 거예요. 백색 기부금은 일반적인 자금인데 그거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9월달에 이제 이거를 기부금 허용하면서 이 기부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기에 기부해 주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어디 새롭게 물을 하기 위해서 펌프를 새로 설치했을 때 마중물을 넣잖아요. 마중물은 지하수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중물의 힘에 의해서 지하수가 끌어올려져서 마중물 다시 나가잖아요.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거는 그런 식의 원리로 이 제도를 처음 이제 우리가 전자무역 플랫폼을 하기 위해 준비는 다 마치고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기부금 제도로 하는데 흑색 기부금으로는 추진 재원의 비중이 크지만 정부는 백색 기부금을 장려하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 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10억으로 기준 정하고 10억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라. 그리고 100억으로 단위로 가는 게 있습니다. 100억 이상은 되는데 이제 그 100억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0억의 재산을 자녀한테 이제 그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증여하는 거예요. 그 죽어서는 상속하는 거고. 근데 세율이 똑같아요. 50%예요. 50%인데 우리나라는 본세에 붙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말고 부가세가 있는데 뭐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뭐 지방교육세 이런 붙어서 실질적으로는 60%내 65%를 세금 내요. 이재용 회장도 65% 냈잖아요. 상속세를.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그럼 아들이 찾아가는 것이 35억 정도를 이제 그 증여세 신고하고 나서 세금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요 100억에 대해서도 이제 자금 추적 조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주면은 아버지 돈이지만 근데 그 중에 현금성 거래가 있었다. 그것도 추징을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35억도 못 쓴다는 거예요. 추징 예컨대 한 5억이 추징됐다면 30억만 쓰고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진흥원에다 기부를 하는 겁니다. 100억 기부를 하면은 저희 진흥원이 전자무역 플랫폼을 혼자 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기획하고 이제 감독하는 것 하지만 많은 전문가 참여자들이 있게 됩니다. 엄청난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참여자들한테 이 기부금이 사업 재원이니까 이거를 그 줘서 하는 소위 협력 사업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협력 사업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100억을 이제 진흥에 기부하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그 이제 흑색 기부금 경우는 그 예금주한테 주는 것이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20%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80% 진흥에 써라 이런 얘기고 정부가 걷어서 주는 거고 요거는 60%까지 해줍니다. 60%를 주니까 60억을 주는 거예요. 예컨대 그 기부자가 아들을 지정했다. 그럼 아들하고 진흥원이 계약을 맺어요. 협력사업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60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를 주는 거죠. 그런 효과를 주면서 진흥원에서 진흥원은 40%밖에 못 쓰지만 여기보다는 절반이지만 정부가 흑색 기부금을 장려할 수가 없잖아요. 명분상. 그러니까 백색 기부금 장려해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돌아가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일 처음에 허용해 준 게 10억입니다. 10억 가지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마중물이 나가듯이 돌려줘도 좋다. 그 정부가 허락을 해서 저희가 10억을 기부금을 받아요. 받아서 우리가 진흥원 기부금 들어온 다음에 이거 10억 돌려줍니다. 왜냐면 100억에서 들어오는 것이 100억에서 들어올 때 100억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20억 플러스 80억으로 단계로 들어오거든요. 20억이 들어오면은 10억을 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재원으로 돌려준 거를 허용하는 겁니다. 마중물 역할이기 때문에 왜 돌려주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 10억이 뭐 진흥원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억 기부금을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하자는 차원이고요. 근데 그 10억 중에서 지금 7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10억 돌려주니까 우리가 지금 3억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걸 3억 돌려주고 어떤 혜택을 주게 되냐 하면은 그 흑색 기부금이 이제 다음 달 한 중하순이면 우리 진흥원 들어올 겁니다. 지금 서류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의 5%를 딱 정부 책정을 해서 5%가 엄청나게 커요. 수천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 단위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요거는 백색 기부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도록 정부가 책정해주고 정부가 기준 세우고 지침 세워가지고 이제 물론 집행은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